네, 금융소비자보호법 강의를 맡고 있는 친절한 홍 교수 홍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뭐 예전부터 사실 추진이 쭉 되어 오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통과가 돼서 2021년도에 이제 시행이 됐는데 시행이 되고 나서 우리 뭐 기본선화의 교재에는 뭐 크게 많이 반영은 안 되고 뭐 일부만 조금 이렇게 반영이 돼 있던 것을 이번에 이제 2022년도 이제 들어오면서 대거 반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하시면서 곳곳에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 특히 이제 뭐 직무윤리라든가 그다음에 자본시장법이라든가 금융위 규정이라든가 금투역 규정에서도 뭐 이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된 내용이 조금씩은 다 들어가 있다. 특히 이제 뭐 직무윤리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겹치는 부분이 이제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별도의 파트로 이제 기본서에도 이제 따로 나와 있습니다만 각 뭐 해당 과목들 이제 공부할 때 각 자격증들도 공부할 때도 이 내용을 이제 참고로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별도 파트로 이제 독립돼서 이제 구성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올지는 예측이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금소법 파트로만 별도 몇 문제를 낼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예를 들면 직무윤리에 포함되어 있는 거, 자본시장법에 포함되어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중복돼서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금융소비자보호법 개괄적인 내용을 좀 먼저 보시고 주요 내용, 그다음에 이제 그 판매 원칙, 6대 판매 원칙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위반했을 때 제재 내용들이 이제 강화가 되는데 그런 내용들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내용이 좀 많죠. 자, 내용이 많은데 자, 우리 그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하기 전과 후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예? 예를 들어서 이런 형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중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설된 제도가 아닌 것은 이런 형태로도 이제 출제가 얼마든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양쪽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표가 좀 크죠, 그렇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일단 보시면 자, 우리 그 금융투자 상품을 이제 가입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할 때 하기 전에 이제 사전 규제 내용이죠. 우리 사전 규제 내용으로는 우리 6대 판매 규제가 있고요, 그렇죠? 6대 판매 규제가 있고. 소비자보호 내부 통제 기준이 있어요. 사전에 미리 통제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시행 전에는 우리 그 6대 판매 규제는 뭐 자본시장법이나 이런 일부 금융업 법에서만 있었고 소비자보호 내부 통제 기준은 뭐 법령상에는 규율이 따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6대 판매 규제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으로 이제 확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기준도 이걸 기준 마련을 해야 되는 의무가 부과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상품을 가입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나 했다. 한 이후에 사후 제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금전적 제재 같은 경우는 뭐 과태료 뭐 최대 5천만 원 이런 형식이었는데 시행 후에는 징벌적인 과징금이 신설이 됐죠. 여기 이제 신설된 내용이고 과태료 부분도 최대 1억 원까지 이제 높아졌고요. 형벌 같은 경우도 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뭐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뭐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좀 커졌다. 라고 하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신설된 소비자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 신설된 권리가 아닌 것은 뭐 이런 형태로도 얼마든지 물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세 가지죠. 청약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자료열람 요구권 세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청약철회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투자자문업이나 보험 쪽에는 좀 있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 상품으로 이제 확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위법계약 해지권은 기존에 없었어요. 없었던 게 완전히 신설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자료열람 요구권은 뭐 기존에 이제 금융투자업 규정에 좀 일부 있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확대가 됐다. 그렇죠? 그래서 소송이나 분쟁할 때 특히 이제 기존에 소송이나 분쟁을 하게 되면 고객은 좀 힘이 약하죠. 그렇죠? 고객들은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보통 회사가 세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뭐 자료나 이런 것들은 이제 회사가 갖고 있는데 고객들이 야 자료 좀 줘봐. 근데 싸우고 있는데 주겠습니까? 안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제도가 생긴 이후로 뭐 분쟁이 있을 때 자료열람 요구권 행사를 하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좀 대등한 입장에서 분쟁을 해야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좀 사후 구제 방안이죠. 그래서 사후 구제 방안으로 여기 이제 보시면 소액 분쟁이 있을 때는 금융회사가 분쟁 조정 이탈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액 분쟁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 그 분쟁을 하다가 소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할 수가 없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분쟁을 조정하고 있는 중에 소재기를 따로 해서 또 이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그 직권으로 소송을 중지하고 조정을 하고 와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이제 가능한 건데 없던 게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 책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객이 입증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요거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게 고의냐 과실이냐 이런 입증 부분이 회사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재산상 현저한 그 피해가 우려가 되거나 좀 명백하다 이런 경우에는 니네 판매하지 마라고 판매 제한 명령권을 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신설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게 과거에 없었으나 신설이 된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이제 주요 체계를 좀 보실 텐데 일단 기존에 있던 금융 상품들을 다시 재구성해서 4가지 형태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4가지는 뭐예요? 투자성, 그다음에 예금성, 보장성, 대출성 상품으로 이렇게 구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까지 이렇게 뭐 있습니다만 4가지다. 투자성, 예금성, 보장성, 대출성. 뭐 이거를 좀 굉장히 뭐 쉽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4가지 말고 다른 것들을 살짝 껴서 뭐 대부성 뭐 이런 거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4가지 형태의 이제 금융 상품이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시험 목적상으로는 우리는 이제 투자성이 있는 거 그렇죠? 요거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죠, 그렇죠?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시험 목적상 투자성 있는 상품 위주로 좀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강의 교환도 이제 그런 쪽 위주로 강의 내용도 그런 쪽으로 이제 구성을 했어요. 자, 보시면 이제 우리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도 또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도 뭐 일반 소비자하고 전문 소비자로 이제 구분하듯이 우리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도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일단 판매업자는요 직접 판매업자고요. 그 다음에 판매를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판매 대리 중개업자. 그 다음에 자문만 해주는 거죠. 자문업자 이렇게 3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어요. 3가지 형태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자, 직접 판매업자는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일반적으로 여기 위에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있죠. 그렇죠? 집합투자업자의 경우에도 직접 판매업을 영위하는 직접 판매업자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집합투자업자도. 자, 그 다음에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중개업자.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이름에 투자중개업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중개업자니까 이름에 중개니까 판매들이 중개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투자중개업자는 직접 판매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시로 드러났는데 금융투자업자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경우가 직접 판매업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판매대리 중개업자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중간에서 가운데서 연결해 주는 거죠. 판매를 중개하거나 금융회사 위탁을 받아서 판매를 대리하는 경우인데요. 자, 그러니까 투자 권유 대행인은 권유를 대행하는 거죠. 그렇죠? 권유를 대신해 주는 거지. 이건 대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권유만 대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결은 회사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보험 설계 중개사, 뭐 보험 대리점, 카드 대출 모집인 이런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됩니다. 중간에서 이제 중개해 주는 역할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자문업자 같은 경우는 금융소비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자문을 얻는 거죠. 자문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문업자나 금속법상의 독립자문업자가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그 집합투자업자, 그다음에 투자중개업자도 직접 판매업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